그날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버려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집을 나왔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준호가 불쌍하지. 성녀 같은 며느리한테 잘못 걸려서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못 봤다고. 저는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분함도 원망도 분노도 전부 삼키고 그저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저와 그날 진찰실에서 의료 기록지를 앞에 두고 앉아있던 의사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 불임 선고를 받은 것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제 명예와 젊음과 5년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제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배신과 모욕, 그리고 쓸모없는 아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잃은 뒤에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아이도 세상의 시선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박민아로서 다시 한번 조용한 행복을 되찾기까지의 조금은 길고 조금은 씁쓸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아파트에 숨 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밥솥의 취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알림 소리와 동시에 울려 퍼진 요란한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저는 액정 화면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는데 남편 김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쥐어짜 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 미나예요. 아가, 준호 아직 안 들어왔니?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 회사에 일이 남았나 봐요.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바쁜 것인지 아니면 최근 부쩍 늘어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쁘니.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정이 더 중요한 법이다. 너희 둘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니? 언제까지 그렇게 입국 다물고 있을 셈이야? 우리 준호가 이 집안 장손이야. 이 집 대를 이어야 한다고 넌 걱정도 안 되니? 나는 속이 타서 죽겠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저리 나는 레퍼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은 무슨 노력을? 결혼한 지가 5년이야. 5년.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옆집 최신의 며느리는 너희보다 1년 늦게 결혼했는데 벌써 애가 할머니라고 부르더라. 어제는 포동포동하고 귀여운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투덜거림과 다그침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는 다시 받아봤어? 용하다는 한약방이라도 가서 약이라도 지어 먹어보렴.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라도 가보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준호 씨 오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 준호 씨 지금 들어왔네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가 말을 더 잇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들었다가는 억눌러온 진실을 소리쳐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말을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가 불쌍하지.
젊고 능력 있는데 마른 땅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박민아 씨, 보기에는 멀쩡한데 왜 아이를 못 낳을까? 평소 행실이 나빠서 하느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건가 봐.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웃음이 많았으며 어떤 거친 파도로부터도 저를 지켜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 모든 것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7시, 8시, 식탁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그는 언제나 귀가가 늦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에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졌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녁은 먹고 왔어.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감정 한 조각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아픔을 참았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었지. 또 그 소리야. 그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얼굴의 피로감이 짜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해. 정말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준호 씨가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침실로 가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섰습니다. 넓은 등이었지만 지금은 어째서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다가가 안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다고, 이제 서로를 그만 속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저를 지나칠 때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선물한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젊은 여자의 값싼 향수 냄새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바다가 놓여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이 작은 가정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사랑마저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가슴의 둔한 통증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냉랭한 공기가 흐를 때면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숨막히는 공기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저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쓰며 무기력하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얇은 이불을 넣으려 할 때 손끝에 작은 나무 상자가 닿았습니다. 낡은 시트 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뽀얗게 쌓인 먼지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쇠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사랑의 증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A사 용지 한 장이 내 겹으로 접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날짜가 찍힌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의 진단서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그였습니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무슨 검사를 받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온화한 눈빛에 중년 여의사인 과장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의료 기록지를 번갈아 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박민아 씨.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주 정상입니다.
자궁도 난소도 건강하고 임신과 출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 쪽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굳은 표정과 그를 바라보는 의사의 머뭇거리는 시선에 제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정액 검사를 3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준호 씨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녀는 종이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살아있는 정자의 비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기형이거나 활동성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김준호 씨,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아기 같은 방법도 있으니까요. 거짓말. 준호 씨는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당신들 전부 거짓말쟁이야. 내가 불임일 리가 없어. 절대로. 그는 진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의사와 함께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가 급히 의사에게 예를 표하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비상계단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층계참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을 때 터져나오는 분하고 서러운 울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상처받고 절망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팔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미나야.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애 하나 못 만드는 등신이라고.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해.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거야.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자 제 안의 사랑과 연민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더욱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런 일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야. 나는 신경 안 써. 하지만 어머니는, 친척들은 다들 나를 비웃을 거야. 아무에게도 말 안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게.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원인이라고 할게. 나는 괜찮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준호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세게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너는 내 천사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현실로 돌아와. 저는 종이에 접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은혜. 그날의 달콤한 말이 지금은 왜 이토록 쓴 걸까요? 당신을 지켜주겠다던 그날의 약속은 제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 신랄한 말들을 제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희생을 방패 삼았습니다. 제가 고통받는 동안 세상의 눈에는 건강한 남자인 그는 태연하게 살았고 태연하게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의 비밀을 감추는 동시에
제 자신의 분함도 함께 감춘 것이었습니다. 제 사랑이 우리 둘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남자의 짓밟힌 자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열함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변질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던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꺼워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제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집에 돌아왔고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에는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엎어두었고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힐끗 본 뒤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야간 회의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주말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징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명예까지 희생하며 지켜온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그가 제가 만들어준 바로 그 핑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절에라도 다녀오지 그래? 가서 불공이라도 드리고 와. 그는 저녁 식사 도중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제 문제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는 비웃는 듯한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늘에서 애가 뚝 떨어지나 얼굴에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내가 지쳐서 그래. 내가 장손이잖아. 너는 압박감 못 견디겠다고 하지만 나는 견뎌야 한다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압박감을 못 견딘다고. 그가 그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일같이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알기나 할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알기나 할까. 저는 그가 평범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는 도리어 저를 탓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사랑은 이미 금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깊은 실망감과 제 자신에 대한 끝없는 비참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비겁자를, 그것도 비겁할 뿐만 아니라 은혜도 모르는 남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토요일 밤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거래처와 만나야 한다며 거절할 수 없는 파티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잘 차려입고 작년 제 생일에 제가 선물한 값비싼 향수를 뿌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그 향기였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영화를 보려 했지만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소파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졌을 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얀 셔츠 깃에 거실의 노란 조명 아래서도 선명하게 번져 있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인내와 희생, 약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 냉정함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준호 씨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깬 듯 했습니다. 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기다렸어요. 저는 일어서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겁먹은 눈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얼룩 지우기 힘들겠네요. 거래처 분이 아주 열정적이셨나 봐요. 준호 씨는 자신의 셔츠 깃을 내려다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문질렀지만 얼룩은 더욱 번질 뿐이었습니다. 미나야, 이건 오해야. 내가 취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여자, 누구예요? 몇 달 전부터 당신 몸에서 나던 그 값싼 향수 주인. 저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 미행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행할 필요도 없어요.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남편 마음 변한 것쯤은 신기하게도 알아채는 법이거든요. 하물며 당신은 너무나 알기 쉽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씨.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적반하장이 가득 찼습니다. 현장을 들킨 남자는 보통 사과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뿐입니다. 그래, 바람 폈다. 그는 술기운과 분노로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는데. 내 꼴을 좀 봐.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제가 짊어져 온 바로 그 비밀을 이용해 제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이였나요? 준호 씨, 그래, 아이,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어머니한테 자랑할 손자가 필요하다고. 네가 낳아줄 수 있어? 없잖아. 넌 쓸모없는 아내잖아. 그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안으로 삼켰습니다. 저는 증오와 비열함으로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김준호 씨,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의 인간이에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은혜도 모르고 잔인하기까지 하죠. 당신은 내 희생을 발판 삼아 나를 짓밟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그의 목소리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기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5년의 청춘을, 제 명예를 바쳐 지켜온 것이 이토록 가치 없는 것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이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완벽하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잠긴 침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한동안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소파에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후회, 희생,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어젯밤의 분노와 혐오감에 다 타버리고 제만 남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한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화장을 해서 피곤한 눈가를 가렸습니다. 식탁에는 준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취한 모습이 아닌 그 역시 출근 준비를 마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잠을 설친 듯 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미나야, 잠깐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내린 사람의 피로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말해요. 준호 씨의 시선은 저를 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인 제가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으리라고. 미나야, 어젯밤 일은 미안하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무나 값싼 사과였습니다. 제 침묵에 그는 초조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젯밤 이미 예감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은 최유라야. 너랑은 달라.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그는 마치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쥐어짜내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아이 임신했어. 벌써 2개월이 넘었고 아들이래. 저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방에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와 임신 2개월이라니. 저는 나무 상자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진단서를 떠올렸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 의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유라라는 젊은 여자에게 속을 만큼 어리석은 걸까? 아니면 속은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핑계로 나를 버릴 만큼 비열한 걸까?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할 탈출구와 증거를 너무나 절실히 원했기에 새빨간 거짓말조차 기꺼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져야 해. 내 아이에게 가정을, 이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나 가볍게 입에 담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제가 울고불고하며 그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부부간의 정이나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을 들먹이며 하소연할 것이라고.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5년 동안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온 나. 그는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그의 가증스러움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좋아요. 이혼해 줄게요. 저는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태연한 태도는 그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혹은 광난하는 것보다 그를 더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뭐라고? 준호 씨는 얼어붙은 채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한다고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니. 그렇게 해드릴게요. 서류 준비하세요. 아니면 제가 준비하는 게 더 빠를까요? 사인해드릴게요. 준호 씨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모욕당한 듯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나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내가 충격받은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충격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준호 씨,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당신 쪽이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 사정이니까요. 저는 지쳤어요. 지난 5년간 당신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당신 체면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제 정말 진저리가 나요. 오늘 당신이 제게 탈출구를 만들어준 셈이니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아파트는 공동 명의니 팔아서 반씩 나누죠. 차는 각자 타던 거 가지고요. 위자료는 1원도 필요 없어요. 오늘 짐 싸서 나갈게요. 준호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군. 너 갈 때나 있어.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언제 법원에 갈 것인가. 그것뿐이에요. 저의 침착함과 단호함은 그가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자유를 주는 자, 우위에서는 자이고 싶었겠지만 저의 동의는 그를 버림받는 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좋아, 대단하군. 궁지에 몰린 비겁함이 분노로 바뀌어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사나 보자.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와 세면도구들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나 결혼사진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 하나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준호 씨는 아직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두려움까지 뒤섞인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그 소리는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의 종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나오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유일한 짐인 여행 가방을 싣고 기사에게 가까운 호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이틀을 보내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로 모아두었던 돈에 아파트 매각 대금의 절반이 더해질 것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구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바로 계약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발코니가 있는 아기자기한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제 살림은 여행 가방 하나와 새로 산 매트리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새로운 페인트 냄새를 맡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 약간의 문제가 있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둘러댔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 씨도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서두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만나 서류에 날인했습니다. 한마디의 대화도 시선을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우리를 보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는 불쌍한 아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두둑한 돈으로 새로운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지색 소파, 작은 주방 수납장, 발코니용 화분 몇 개, 새로운 찻잔 세트를 사서 제 자신을 위해 따뜻한 레몬차를 우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한숨 소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점차 이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오랫동안 읽다만 책을 펼쳤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 자신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격리 과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 때문에 늘 정시에 퇴근했지만 이제는 야근을 하거나 추가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랐습니다. 저는 더 결단력 있고 더 밝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피부 관리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이 머리로 해주세요. 저는 카리스마 있는 패션 모델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용사가 가위를 들고 오랫동안 길러온 제 긴 머리를 잘라낼 때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새로운 나, 새로운 헤어스타일,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은 제가 있었습니다. 요가를 시작했고 번번이 약속을 미뤘던 옛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준호도, 시어머니도, 아이에 대한 압박감도 없는 제 인생은 정말로 가뿐했습니다. 저는 34살에 다시 시작했고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월말 결산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골에 사는 이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모는 전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 미나예요. 어머, 미나야, 너 정말 준호랑 이혼한 거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모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모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 다 정리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모, 무슨 일이 있긴. 어제 준호가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열고 친척들한테 인사를 시켰어. 심장이 덜컥 살했는 듯 했습니다. 아픔에서가 아니라 불길한 예감에서였습니다. 새 마누라라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더라. 이모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 여자 배가 불렀던데 딱 보니 대여섯 달은 넘어 보이더라. 이영숙 여사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술을 돌리면서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여자를 고향에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너도 알지. 그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 말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고 다닌 줄 아니. 이모는 저를 대신해 분개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미나가 성녀라 애를 못 낳아서 우리 준호가 밖에서 씨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 조상님이 도우셔서 귀한 아들을 얻었다. 이러고 다니더라니까. 기가 막혀서. 미나야, 너는 너무 착해 빠졌어. 내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면서 친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망신을 주다니. 왜 사실대로 확 불어버리지 않았어? 이모, 저는 이모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저랑 그 사람들,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뭐라고 하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그래? 이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들, 어미나 아들이나 똑같아. 그 여자도 딱 보니 보통 내기는 아니더라. 새파랗게 젊은 것이 머리는 파랗고 빨갛고 손톱은 화려하게 칠해가지고 시부모 될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더라니까. 앞으로 볼만할 거야. 두고 봐. 저는 이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햇살이 쏟아지는 발코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투에서가 아니라 연민에서였습니다. 준호 씨가 불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애인이 씌워준 거대한 뿔을 쓰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불임인 남자가 아들이 생겼다고 자랑하다니. 이보다 더 비참한 희비극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도 불쌍했습니다. 손자를 기다리다 못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를 잇게 되었다고 기뻐하지만 정작 아들과 그 애인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 또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이 폭풍은 머지않아 반드시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그 폭풍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영숙 여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상상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굴욕을 씻어냈으니까. 대를 이을 후사를 얻어 친척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는 그녀가 절에가 감사 기도를 올리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 모으고 작은 뜨개질 옷을 한 코 뜨는 모습도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충분히 오래 살았기에 손주에 대한 그녀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문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제가 집을 나온 뒤로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과 관련된 어떤 것도 제 새로운 인생을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요가를 막 마쳤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지만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제가 지난 5년간 들어왔던 그 익숙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니? 나다. 네, 어머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초조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피로와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 말이다. 그녀는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네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 요즘 잘 지내니? 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영숙 여사가 제 안부를 걱정하다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기묘한 말이었습니다. 네, 저는 잘 지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준호 씨도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또다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늙은이가 잘 지내면 뭘 하겠니? 준호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그녀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 자랑도 이모에게 들었던 저에 대한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부를 묻고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 유라라는 애 말이다. 그녀가 갑자기 툭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무 젊어서 그런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밥 한 끼, 청소 한 번 하질 않아. 이 늙은이가 도리어 그의 시중을 들고 있다니까. 게다가 준호한테는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서울에서 파는 비싼 것들만 졸라대고 내가 한마디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아이고, 그런 것이었구나. 손주를 얻는다는 기쁨은 퇴색하고 불편한 동거라는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저처럼 순종적이고 부지런하고 밥 잘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이라는 공을 세운 젊은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준호한테 서울에다 집 얻어달라고 조른다더라. 시골은 더러워서 싫다나. 아주 기가 막혀. 내쫓고 싶어도 뱃속의 아이가 내 손주라 생각하면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아주 눈엣 가시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 보세요. 어머님, 인과응보예요. 라고 해야 할까? 저는 어느 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 댁 며느리가 아니에요. 집안일은 준호 씨랑 상의해서 해결하셔야죠.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속상해서 너한테 하소연 좀 한 거지. 너도 참 예전처럼 말대꾸는 잘해.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왜 저에게 전화했을까? 하소연하기 위해?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상대에게서 동정이라도 얻고 싶었던 걸까? 저는 그녀의 기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를 이을 후사를 얻는다는 기쁨이 너무나 컸지만 새로운 며느리의 태도나 어쩌면 날짜 계산까지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녀가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녀가 제게 전화한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익숙함과 평온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은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건강도, 정신 상태도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차를 마시고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누구와도 나눌 필요 없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뒤에 찾아온 이 자유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지난번 전화 이후 저는 이영숙 여사가 2번 다시 전화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낯선 번호가 다시 액정 화면에 떴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나니. 여전히 피로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어찌 되었든 한때는 시어머니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힘겨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너한테 딱 하나만 물어볼 게 있다. 사실대로 말해줘야 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뭔데요? 그때 너희 둘이 산부인과 갔던 날 말이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니? 정말 네 탓이라고 했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그녀는 당연히 제 탓이라고 단정하고 온 동네에 제가 성녀라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던가. 어머님, 벌써 한참 전의 일이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힘들게 묻어둔 과거를 다시 파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말해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지만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줘. 미나야, 의사가 네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니?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이영숙 여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 애가.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어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임신 6개월이 다 되어간다고 하더라. 그렇다. 저는 마음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준호 씨가 이혼을 통보하던 날, 그 여자는 임신 2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그게 거의 3달 전의 일이다. 내가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야. 미나야.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그 애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달인데 준호가 데리고 왔을 땐 임신 4개월이라고 했거든.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덧셈 뺄셈은 할 줄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준호한테 물어보니 의사가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소리만 지르는데 그 애배를 보면 내가 알거든. 저는 침묵했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영숙 여사처럼 경험 많은 어른이 헛된 갈망에 눈이 멀었을 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해다오. 미나야.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그날 준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니?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속이 시원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저는 단호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저와 준호 씨 사이의 일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혼했고 제가 그의 흠을 들추어낼 자격은 없어요. 미나야, 너는. 그녀는 제 거절에 화가 난 듯했지만 이내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너는 여전히 그렇게 착하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착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그 문제는 어머님 아드님이신 준호 씨에게 물어보세요. 혹은 새며느님이신 유라 씨에게 물어보셔야죠. 저는 이제 과거의 사람일 뿐이니까요. 건강하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벽에 기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감했던 폭풍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날 오후, 후회로 깊게 패인 주름을 가진 이영숙 여사가 제 손을 잡고 그 운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와의 통화 이후 이영숙 여사는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준호 씨와 최유라는 그녀의 요구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오피스텔을 얻어 준호 씨가 모든 생활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텅 빈 시골집에 홀로 남아 분노와 걱정, 그리고 슬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리 부부가 쓰던 낡은 방을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 방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아무도 들이지 않았고 그녀 또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그녀에게 못된 며느리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어이 그녀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고 가구 위에는 얇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제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쓰던 화장대, 그녀가 직접 골라주었던 이부자리와 침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낡은 옷들을 정리하던 중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맨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개키려다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예감에 이끌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고 제 처녀 시절 사진 몇 장, 작은 기념품,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환자 박미나만 29세, 자궁, 난소 검사 결과, 지극히 정상, 임신 능력 양호.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남편 결과를 읽었습니다. 환자 김준호만, 35세, 정액 검사 결과. 이영숙 여사는 마지막 구절을 3번이나 다시 읽고 또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정자 생존율 0%의 근접. 결론.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마지막 글자를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야. 그녀는 몸을 숙여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이름, 의사의 서명, 병원의 붉은 직인, 진실은 얼음물처럼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언제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김준호, 그녀가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그녀는 무슨 짓을 했던가. 그녀는 저를 닥달하고 손가락질하고 성녀라고 부르며 온 동네에 제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들에게 저를 버리고 밖에서 씨를 받아오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진실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모든 굴욕과 신랄한 말을 견뎌냈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녀의 비겁한 아들을 위해 이영숙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불임이라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회한에 견딜 수 없었던 옛 며느리인 저에 대한 미안함에 울었습니다. 저의 고통과 희생이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고 독선적인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임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아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방치하고 그 희생을 핑계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녀는 텅 빈 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안도감 대신 몇 배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준호가 불임이라면 최유라의 뱃속의 아이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대를 이을 후사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이영숙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진단서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았습니다. 온 가족이 속았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아들은 바람난 여자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뻐꾸기를 집에 들여 늙은 어미에게 시중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준호 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온 친척이 모입니다. 준호와 그 여자도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잘 되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골집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순조로웠고 상사는 저를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암시했습니다. 꽃꽂이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일요일, 저는 첫 작품으로 국화 꽃꽂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이모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미나야. 난리 났어. 불 났어, 불. 아주 큰 불이 났어.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의 앙칼진 목소리와는 달리 극도의 흥분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모, 진정하시고. 무슨 불이요? 누가 다치기라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짜 불이 아니라 준호네 집이 발칵 뒤집혔어. 너도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이모가 살다 이런 구경은 처음이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모?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준호 할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 이모는 아직도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였지. 준호랑 그 유라라는 애도 왔고 배가 제법 불렀더라.
아주 거만하게 이영숙 여사는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고 심지어 오늘은 겹경사라고 할아버지 제삿날이자 자기가 아들 얻은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라고 떠들고 다녔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집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 이모는 계속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전처와는 여러 일이 있었지만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대를 이을 후사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나타난 줄 아니. 이영숙 여사, 내 전 시어머니. 저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세상에, 미나야. 그분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집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와서 준호 앞에 딱 서는 거야. 이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물 뿌린 듯이 조용해졌지. 그분이 준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어. 준호야, 네가 지금 내 전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 미나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지.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라고. 이영숙 여사가 말을 잘랐어. 이 서류 뭉치를 확 쳐들면서 오늘 조상님들과 온 친척들 앞에서 누가 진짜로 애를 못 낳는지 똑똑히 밝혀주마 하고 소리치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어머나 소리가 나왔다니까. 어마어마한 고함이었어. 이모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서다. 내 아들 김준호는 불임, 대를 이을 후사를 얻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지난 5년간 내 전 며느리 박미나는 이 비겁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누명을 뒤집었었던 것이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지. 이모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다들 웅성거리고 아무도 자기 귀를 못 믿었어. 준호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 이영숙 여사 손에 있는 서류를 뺏으려고 확 달려들었어.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이리 주세요라고. 그런데 이영숙 여사도 만만치 않아. 준호 손을 뿌리치고 못 믿겠느냐. 내가 온 친척들 앞에서 똑똑히 읽어주마.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똑똑히 들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소리쳤지. 준호는 미친 사람처럼 변했다고 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구석에 숨어 얼굴이 새하얘져 있던 최유라한테 달려갔어. 그 여자 팔을 잡고 다그쳤지. 유라야, 말해. 이 아이, 내 아이 맞지? 어서 그렇다고 말해. 저는 그 수라장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남자가 마지막 거짓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그 유라라는 애 덜덜 떨더라. 이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울면서 준호 씨라고 하는데 준호가 그 여자 목을 꺾을듯이 흔들면서 소리쳤어. 내 아이 맞냐고 묻잖아. 라고. 그 애가 더는 못 견뎠는지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 준호 씨, 미안해요.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이는 준호 씨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 줄 아니? 이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서 그 애를 놓더니 비틀거리면서 진단서를 한 번 보고 유라를 한 번 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기절해버렸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를 부르는 사람, 준호 씨에게 달려가는 사람, 이영숙 여사는 쓰러진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울지도 않고 그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어린 얼굴로. 그럼
유라 씨는요? 아, 그 여자는 친척 아주머니들한테 둘러싸여서 사기꾼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년이 우리 집안을 속였다고 온갖 욕을 다 먹었어. 그러다 무서웠는지 허둥지둥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도망쳤어. 저렇게 큰 배를 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좀 안쓰럽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지 뭐. 준호 씨는 깨어났지만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만 있고 이영숙 여사는 사람들 시켜서 제사상 다 치우게 하고 제사는 없던 일로 한다고 선언했어. 오늘은 우리 집에 큰일이 있었으니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친척들은 다들 수군거리면서 돌아갔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발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시원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꽂아놓은 국화 화병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왜 이토록 무거운 걸까요? 이모의 전화 이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막 꽂아놓은 국화는 화사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승자의 기쁨 같은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그들에 대한 기묘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비극을 향해 돌진했고 스스로 짠 거짓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모든 것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준호 씨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아닌 차가운 마룻바닥 위, 어지럽게 흩어진 제사 음식과 정적만이 남은 공간, 수천 개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침묵. 그의 어머니 이영숙 여사는 어느새 무릎을 꿇고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깊은 실망과 무서운 침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영숙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났느냐? 일어났으면 네가 저지른 이 참상을 치워라. 유라는,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는 분명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의 남성성을 증명해주던 마지막 동아줄이었으니까요. 도망쳤다.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을 것입니다. 도망친 아이를 찾아서 무엇 하려느냐? 너를 속인 그 여자를 찾으려는 게냐? 아니면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뱃속의 아이를 찾으려는 게냐? 이영숙 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준호 씨의 가슴에 망치처럼 내리꽂혔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헛된 자부심, 장손이라는 오만함, 친척들 앞에서의 체면, 그를 위해 희생했던 아내, 그리고 언제나 그의 편이었던 어머니마저 이제는 남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이었습니다. 꿈도 생시도 아닌 진실이라는 것. 진실은 그를 발가벗겨 비겁하고 어리석은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남을 짓밟고 싶다는 욕망이 결국 그 자신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최유라라는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또 다른 속기 쉬운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큰 배를 하고 쫓기듯 도망친 그녀의 인생 또한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욕망이 그들을 이끌었고 이제 그들은 그 욕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남은 국화를 화병에 꽂았습니다. 제 인생도 이 화병처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저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날로부터 이틀 후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근무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는 집요하게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2번, 3번. 저는 무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퇴근 후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7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미나야. 나야. 준호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망과 애원으로 무너져 내릴 듯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목소리, 오만함도 짜증도 없이 그저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굳게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미나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쓰레기였어. 나는 죽일 놈이야. 제발 용서해줘, 미나야. 그는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제 얼굴에 대고 쓸모없는 아내라고 외치던 남자가 이제는 울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아니, 통쾌함, 아니, 그저 지쳤습니다. 미나야,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제가 대답이 없자 그가 절규했습니다. 욕을 해. 나를 때려. 제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 알아. 나한테 화났지.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제 화를 낼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혼했어요. 아니, 난 인정 못해. 내가 바보였어. 그 미친년한테 속은 거야. 미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하자. 아이는 입양하자. 아니, 이제 아이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 미나야, 그가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저는 기뻐서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마른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뒤에 기댈 수 있는 방패, 보호자, 마지막 동아줄일 것입니다. 그는 사랑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어졌기에 저를 찾는 것입니다. 준호 씨,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등을 돌렸을 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다시는 그 진흙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미나야, 제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지 마. 나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5년 동안 줬어요. 5년 동안 누명을 쓰고 당신 대신 모든 것을 짊어졌어요. 당신은 뭘 했죠? 내 희생을 짓밟고 나를 배신했어요. 내 미안함을 무기 삼아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쓸모없는 아내라고. 제가 바로 그 쓸모없는 아내예요. 왜 저를 찾으세요? 아니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문제는 당신들 스스로 해결하세요.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른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나야, 제발 차단하지 마. 부탁이야.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꼭 만나야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우리 집을 안다고. 어떻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한테 들었어. 너희 집 앞이야. Y 아파트 302호. 맞지? 제발 내려와줘. 부탁이야.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익숙한 그림자가 1층 로비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안다는 듯이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서둘러 커튼을 치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동사하더라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준호 씨는 그날 밤새도록 우리 집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인터폰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울음 섞인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도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와서야 겨우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회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날 낮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번호는 집요했습니다. 이윽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미나야, 나다. 내 전 시어머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다오. 부탁이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여전히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미나야, 준호가 지금 내게 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밤새 소란을 피웠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소를 보내다오. 내가 가서 그놈을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에게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이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준호 씨는 1층에 붙잡아둔 모양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여인은 제가 알던 이영숙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하고 날카로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백발이 부쩍 늘었고 눈은 누랬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천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악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나야, 나를 이대로 두어라. 내가 무릎 꿇게 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빈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내가 못된 시험이었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너를 5년 동안이나 괴롭혔다. 못할 말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나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우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웃들이 봐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니?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너와 준호를 다시 합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천벌 받을 놈은 너를 찾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내가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을 뿐이다. 내가 잘못했다. 미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가 밉지 않았습니다. 늙고 고통받는 그녀가 제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앉으세요. 저는 그녀를 소파로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그녀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세요.
그녀는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 저는 그녀의 곁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준호 씨를 용서하는 게 두 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영숙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가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계속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산다면 고통받는 건 누구일까요? 저예요. 마음속에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어요. 저는 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생각 속에서조차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이영숙 여사는 아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이야기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직장도 있고, 제 집도 있고, 저를 위한 시간도 있어요.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건 제가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있었던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에서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모든 것은 지나갔어요. 제 억울함은 하늘이 아실 테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저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영숙 여사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굵은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미나야, 너는 참 속이 깊은 아이구나.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 저는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용서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워야 해요. 그건 그의 몫이에요. 그리고 제 몫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저는 이제 그것을 배웠어요. 이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안의 평온이 그녀에게도 전해진 듯 했습니다. 알겠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놈을 데리고 가마. 2번 다시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몸 조심하거라. 그녀는 일어섰고 저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나중에 가끔 전화해도 되겠니? 그냥 안부나 물으려고. 늙은 친구처럼 말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어머님. 이영숙 여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준호 씨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영숙 여사 나름의 방법이 있었거나 혹은 절망 끝에 그 역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소식이 없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은 더 바빠졌지만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래처 동료로 성숙하고 온화한 남자였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고생 많았네요. 남은 인생은 제가 지켜줄게요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 영화를 보며
서로에게 스며들어갔습니다. 이영숙 여사가 저를 찾아오고 몇 주 후 그녀는 정말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나야, 바쁘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안부 물으려고.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조심하거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도 시골에서 건강히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다. 절에 다녀오는 길이다. 불공을 드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구나. 네,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어머님. 대화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준호 씨 얘기도, 과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여자의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그녀의 집 근처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 근처로 가게 됐는데 잠시 들러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와야지.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겠다. 제가 찾아갔을 때 집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쓸쓸함이 덜해 보였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대문 앞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야위긴 했지만 더 활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차 끓여 놓았다. 차를 마시며 그녀는 제 연애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도 준호 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요즘 절에 다니며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랫마을 공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한단다. 주말에나 한 번 집에 오는데 말수는 부쩍 줄었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어미한테 가져다 주니 제 나름대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어머님, 저는 그곳에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반찬을 집어주고 제가 그녀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녀의 말처럼 늙은 친구와 젊은 친구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폭풍을 이겨냈고 이제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새로운 유대로 서로의 곁에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영숙 여사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친구도 아닌 폭풍이 지나간 뒤에 이해와 용서로 다져진 어떤 유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하소연이 아닌 정말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느냐? 일이 바빠도 건강은 챙겨라 하는 식으로.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그녀의 집 근처로 출장 갔다가 들렀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탄마루에 앉아 후사를 위한 뜨개질이 아닌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했지만 무거운 공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이쿠, 미나 왔구나. 어서 오너라. 그녀의 얼굴에 온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차와 과자를 사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엠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 이야기, 새로 키우기 시작한 장미 화분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제 눈 속에 물음을 읽었는지 제가 묻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준호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 말이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은 체념의 한숨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구나. 묵묵히 일만 한단다. 많이 변했어. 그 애가.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아비 제사 때 집에 왔었는데 이제 투정도 안 부리고 술도 안 마시더구나. 제사가 끝나니 조용히 설거지를 돕고 그날 밤 이마루에서 나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나 씨에게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도 불효했습니다. 저는 못난 남편이었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망신을 드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울더라. 그녀는 병원에서의 그날 이후 준호 씨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체면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며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통장을 주더구나.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공장 월급이 뻔한데 악착같이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어머니 가져다 드리세요. 미나 씨에게 용서받을 생각도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라. 그녀는 복잡한 시선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녀석이 정말로 속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잃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내도 명예도 신뢰도 다 잃었지. 하지만 사람으로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책임이 뭔지 후회가 뭔지 이제야 알아가는 거겠지. 그 녀석이 치러야 할 수업료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미움과 자책의 악순환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저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주름진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네, 누구나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니까요. 어머님, 그가 그 교훈을 얻었다면 그 자신을 위해서도 어머님을 위해서도 다행이에요. 이영숙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 마음속에 거대한 짐 또한 내려놓아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맹목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한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운 좋게 깨어난 악몽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부드럽고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발코니가 있는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만 이제 발코니에는 화려한 장미 정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빨갛고 분홍색의 노란 장미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며 혼자 미소 짓고 있는데 등 뒤에서 따뜻한 팔이 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자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장미 봉우리가 오늘 필 것 같아서요. 제 새로운 남자 이서준 씨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성숙한 건축가였고 무엇보다 언제나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때 개성 있던 슈컷은 이제 제법 길어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 커피. 그는 제가 좋아하는 딱 알맞은 농도의 라떼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침묵은 예전 집에 숨 막히는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평온과 공감의 침묵이었습니다. 미나 이모. 맑은 목소리가 집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 씨의 7살짜리 딸 하나가 공주님 잠옷을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눈을 비비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치킨 먹어도 돼요? 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오늘 장난감은 스스로 정리하는 거야. 응. 하나가 제 뺨에 쪽 소리나게 뽀뽀를 했습니다. 서준 씨가 옆에서 우리 둘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에게 윙크했습니다. 딸은 원래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를 보고 서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거짓된 비밀도 고통스러운 희생도 없는 가족. 선택과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영숙 여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시골에서 키운 채소 보냈다. 터미널 가서 찾아가거라. 싱싱한 채소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주말에 하나 데리고 놀러 갈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의 씁쓸함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아침 장미 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때 저는 남편과 아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나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햇살 아래서 막 피어나려는 장미 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닫혔고 회화는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도 저 장미처럼 마침내 만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